오늘 사회는 우리 최고위원 이 전문가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진행합시다. 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대구 MBC 최고위원 전 보도국장입니다. 지난번 이철우 후보가 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역시 또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는 여당인 것 같습니다. 권영진 시장 후보가 나오시니까 우리 아시아 포럼에 우리 새 초대 멤버들 세 분이 다 오신 게 이번 토론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세 분들 다 오신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옆에 이렇게 또 옆에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언론인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네, 아무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진 후보의 모두 발언 한 15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말씀하실 때 손동작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변태석 이사장님 비롯해서 아시아 포럼 멤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선배 언론인들,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그동안 지난 4년간의 시정과 또 앞으로 열어갈 시정에 대해서 제 소회 겸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사람이 4년 전 어려운 대구 시정을 맡아서 예, 맡아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격려와 또 때로는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또 대구시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또한 4년 전 대구가 가지고 있던 제 눈에 비친 대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대구가 정말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만은 4년 전 우리들이 직면한,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서 소임을 맡아야 될 대구는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산업적으로는 정말 대기업, 열악한 산업 구조에다가 대기업 하나 없는 기업 구조, 그로 인해서 1인당 GRDP는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한 해에 한 10,000명씩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 스스로는 대구에서 산다는 것이, 대구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시장을 맡으면서 제게는 참으로 큰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이런 대구를 다시 역동적으로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 일은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혁신에 목숨 걸겠다는 슬로건으로 그렇게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우리 대구 시민들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명령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 지난 4년간은 도시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데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저는 대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섬유중심의 전통산업으로 계속 가서 저는 대구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인 도시로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미래첨단 산업도시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혁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임기를 가진 시장이 산업 구조를 혁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재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은 10년 후 대구는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했고, 지금 시작해야 비록 내 임기 4년 동안 꼽히고 열매 맺지는 못하더라도 대구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로 우리는 혁신의 길을 갈 것인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내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을 시작해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의 세계 시장은 앞으로 미래 시장은 열리고 대구에 축적된 그러한 역량들을 모아서 그것이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맥락에서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물산업, 의료산업, 그리고 로봇, IoT, 에너지 5가지 산업들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로, 세종시로, 그리고 또 해외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지난 4년, 그리고 또 이 역량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에너지와 또 우리 대구를 떠난 그러한 역량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은 아직도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저는 분명 변하고 있고 희망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이제 미래 산업들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싹도 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996년도에 제일모직이 대구를 떠나고 2000년도 삼성 상용차가 철수한 이래 대구에는 대기업 대자도 들먹이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 대구의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가 완전히 본사를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대구 공장을 착공해서 6월 말이면은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최고의 부품 기업인 보시는 우리 경창과 합작을 통해서 KB 와이퍼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합작 회사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르노는 아시아 태평양 주행 시험장을 대구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공업과 협업을 통해서 1톤 전기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이제 대구는 완성차를 만드는 도시로 금년부터 나아갑니다. 물론 금년에 만드는 차는 대구 자체가 개발한 1톤 전기자동차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전기자동차 개조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이면은 대동공업과 르노와 LG화학 컨소시엄이 만든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가 대구에서 생산되는 이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의 문제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신기술, 신기업을 키워내지 않고 대구 경제를 해성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을 안정된 일자리, 취직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도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창업 기업들이 기존 기업과 협업하거나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구 산업혁신의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무렵 121개였던 창업기업들, 청년 창업은 작년도 1170개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실리콘밸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그러한 청년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 창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업들의 싹을 보는 것도 저는 소중한 의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구조 혁신은 저는 뿌리를 내리고 희망의 싹을 틔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도시 공간구조의 혁신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렇지만은 도시가 생성되면은 확장합니다. 확장은 외곽으로 확장이 일변도입니다. 신도시 형태.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1년도 대구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달성이 편입되고 그리고 그 개발은 외곽으로 동서 양축으로의 팽창형 성장만을 했습니다. 달성은 이제 인구가 30만을 곧 바라보는 도시가 됐습니다. 동쪽으로는 혁신도시 이샤폴리스 천복단지 수성 알파시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심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 재창조를 통해서 도시의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대구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심 재창조를 위한 축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선 서대구 KTX 역사 유치와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두 축, 동대구 축과 서대구 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경상가명과 달성토성을 복원하고 그리고 달성토성과 경상가명 사이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부도심, 칠곡, 월배, 안심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배드타운으로 아니면 낙후된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안심 뉴타운이 그 첫 출발이었습니다. 안심 뉴타운은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2022년까지 동북 쪽에 새로운 부도심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과 월배 부분들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면허시험장과 그리고 이 소년원을 이전한 그 부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그러한 부도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월배는 월배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그리고 월배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그러한 부도심으로 앞으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그동안 내륙도시라는 멍에 같은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는 시민의식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꿈이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으로 이어져 온 밀양 신공항이었습니다. 물론 밀양 신공항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이 밀양 신공항이 꿈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항에 대한 그 꿈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통합신공항 건설입니다. 통합신공항은 가까운 곳에 K2와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서 더 큰 공항을 만들고 도심 발전의 근본적인 저해와 시민생활에 고통을 주었던 소음과 고도저항으로 완전히 해방된 곳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미래 10년, 20년의
대구의 먹거리로 경제로 개발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저는 시정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정혁신 속에는 공무원들 바꾸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보관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가 정말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인데 저는 만나는 시민들이 우리의 이런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세계로 전국으로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으로 등재하는 일,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일, 이런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했고 이제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 문화를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장도 열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의 변화와 혁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혁신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정치적으로는 대구에서 생겨나고 있는 정당적 다양성이 갈등과 분열로 가지 않고 대구의 에너지로 모아지도록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구시장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속한 정당을 포함해서 정치적 혁신이라는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입니다. 이제 지난 4년간 했던 대구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일은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기 때문에 이제는 꽃피고 열매 맺도록 지속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혁신 시즌2가 앞으로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혁신 시즌2는 혁신 시즌1이 대구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 많은 공약과 약속들은 시즌1을 완수하는 일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평생 학습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친환경 속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사회 안전망들이 촘촘히 짜여진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의 시정의 역량 부분들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의 역동성이 대구 시민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다음 4년 동안 여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과연 그동안 준비된 재선시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급조된 초보시장을 선택하느냐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의 부활이냐 보수의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작한 변화와 희망을 완수하는 그러한 준비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보수의 부활과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재선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이제는
정당 간의 균형추 역할을 벗어나려 합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대구 정치의 혁신의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제 정치적 욕심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의 보수 부활과 보수가 새로운 길을 가는 속에서 미랄이 된다는 심정으로 보수 혁신의 새 길을 열어가는 재선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께서 그동안 지난 4년간 대구의 틀을 혁신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 새로 다시 또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구의 어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그리고 대구 정치를 바꾸는 혁신에 힘을 쏟겠다. 그러면서 보수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된 재선시장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미 발표된 어제도 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발표된 공약 등을 토대로 해서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뭐 호경무 부장님 저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길래. 네. 시장님, 시장님은 물하고 전기차하고 에너지, 어떻게 보면 물, 전기, 에너지 시장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산업 혁신 쪽에서 상당히 혁신을 부르짖었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물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고, 예타에서도 우리가 좀 불리하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화로 입체화 도로도 오늘 통과를 했는데, 물특별법 같은 경우는 대구에 참 중요한 저거였는데 정말 오래 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된 거는 왜 됐습니까? 4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국회 때 발의하고도 이것이 그때 지금의 여당, 그 당시에 야당이 대구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물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해가 부족한 두 가지가 물이 무슨 산업이 되느냐라는 이해 부족이 4년을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되게 된 배경에는 저는 물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도가 굉장히 성숙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재욱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 물산업진흥법은 또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당론 법안으로 우선 채택을 했습니다.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여당이 요구하는 물관리 일원화와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주는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하도록 하는 당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4년 만에 어렵게 물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장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 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재욱 국회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첫 질문이 물산업 관련 특별법 통과와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마치 우리 권영진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딱 4년 만에 통과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분 질문해 주실까요? 너무 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아는 분께 많아서 그런지 또 다른 후보 때에 비해서 또 질문은 또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늘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네. 평소처럼 하셔야죠. 오늘은 갑자기 또 손을 안 들고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시면서 보수 혁신의 세기를 열어가는 재선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수가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 하면 안 되죠. 후보님께서는 어떤 게 보수 혁신인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시장님 후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에 대한 공약 가운데 트램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신 게 있는데요. 지금 대구 도시철도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를 잘 해서 교통 정책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또 다른 트램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 그리고 트램을 운영했을 때 또 적자가 생길 경우 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수가 사실은 결국 보수냐 이념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념적인 문제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의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보수는 지나치게 안보 중심의 보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보수, 그것이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보수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혁신과 관련해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현재 정치권은 행태적으로는 수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란 것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공동체적 선이란 부분들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너무 쫓는 정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이 행태적 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진보가 정권 잡게 되면은 진보가 정권이 활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가용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보수를 나쁜 정치로 낙인 찍고, 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보를 낙인 찍는 정치가 행행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수의 세기를 연다는 것은 좁은 안보 보수를 넘어서는 넓은 경제 보수 쪽으로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적 지향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태적 수구를 버려야 됩니다. 보수의 기본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자기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적, 집단적 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하면은 우리 역사 전통 속에서 내려온 품격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그리고 희생, 헌신, 그리고 품격이 없는 정치인은 보수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동서남북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버스로 연결해 준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로서의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망이 되어야 되고, 버스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축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구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도시철도망들이 연결체계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중교통보다도 자가용 교통이 편리한 그러한 도로망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순환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대구의 도시철도 계획은 1, 2, 3호선과 트램이 아니라 도심 순환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순환선이 계획만 되어 있을 뿐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순환선을 만드는 데는 4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4조 정도는 예산 조달 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순환선, 꼭 필요한 도시철도 순환선을 만들어서 도시철도 체계를 완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도시교통, 도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급성장 시대에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빨리 문화가 아직도 가장 강한 도시가 어쩌면 대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의 도시는 저는 여유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 도시들, 일본, 다른 선진 도시들은 빨리빨리 도시가 아니라 여유 있는 도시로 갑니다. 그런 도시들은 다 트램 문화가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도심 순환선은 우리 도시가 대구는 도심이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역사 문화 공간에 어울리는 교통수단이 저는 트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트램 부분들을 추진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공약한 게 아닙니다. 2년 전부터 대구시에서는 대구에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트램 문화는 트램에 맞는 교통 문화와 시민의식 부분들과 함께 가져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심순환 트램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80 신도시 그리고 달성 신도시 부분들도 지금 지하철망으로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순환 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2단계, 3단계로 80 트램, 달성 트램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네, 보수 혁신에 대한 질문과 트램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안보 중심에서 경제의 무게를 두는 보수로, 그리고 책임과 희생, 헌신, 품격을 지키는 보수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최장수 우리 아시아포럼 초대 현재 공동운전위원장께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친소관계 질문도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갈수록 지금 당초보다는 좀 판세가 더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대구 보수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의 그 정치적 영토 지키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무엇인지 그 지금 진단하고 계시고 또 이거는 지금 뭐 말씀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보수가 어떤 식으로 뭐 좀 개편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그 변화가 있을 것이라든지 뭐 전망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광주와 대구의 표심이 보수 진보 표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지역주의에 의한 표심의 형태였지 진보 보수 저는 광주에서 그동안 민주당을 80% 90% 찍어준 광주 시민들은 진보적이고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압도적으로 찍어준 대구는 보수다.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광주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대구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치를 왜곡시킨 큰 축이 지역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저는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지역주의를 활용해서 그렇게 득표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사라진 그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저는 시민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저는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단순히 진보 보수 구도로 그렇게 과거에는 진보가 없었는데 마치 하루아침에 진보가 생겨나고 보수가 진보로 넘어가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당의 이념적인 지향을 가지고 한 지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대구에는 보수적 지향을 가진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반영된 정당의 지지율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가 너무 좁은 보수의 지향과 수구적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에게 나는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에게 선뜻 자기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이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구가 진보 축으로 그렇게 확 기울여져서 넘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거치면서 그동안 역으로 좀 진보적 노선을 띠는 정당에 선뜻 자기가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이 새로운 길을 여는 부분들은
보수 혁신 철학과 정책에 있어서의 확장성 그리고 행태적 혁신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새 인물,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그동안 보수 계멸, 보수 위기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경쟁 상대 희망의 싹을 자르는 그러한 정치 행태들을 우리 보수 정당이 보여왔습니다. 친이가 잡을 때는 친박을 싹을 자르려고 했고 친박이 득세할 때는 친이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이것이 보수의 공동의 공멸의 위기를 자초한 것 중에 중요한 하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부활을 해서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인물들을 키우는 좀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보완하고 채워서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보수의 내부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후에 어떤 뭐 정치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후 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내년 한 6, 7월 정도부터는 보수 부활에 보수 개편에 통합과 혁신의 보수 새로운 보수의 길이 내년 6, 7월부터는 저는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떠한 보수의 움직임과 시도도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국면과 지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요구도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환경이고 또 권력을 가진 정권이 가용할 수 있는 기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은 단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부활의 보수 세길에 시동을 거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내년 6월, 7월 이 정부의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나갈 무렵이면은 아마 보수의 세기를 찾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운동이 성공하려면은 기존의 정당 간의 이합 집산만을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새로운 건강한 보수들이 결합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그 보수 세기를 여는 데 미랄이라도 되는 역할을 반드시 할 겁니다. 네, 보수가 힘을 못하는 이유는 그 보수 진영의 어떤 수구적 행태의 정치, 그리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탓에 이렇게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셨고, 내년 6, 7월쯤 새로운 보수의 싹이 또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 새로운 보수가 힘을 얻는데 자신도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4년간 하신 업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지난 4년간 권 시장이 한 게 뭐 있느냐. 저도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만은 4년간 했는 게 뭐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지난 그 더불어민주당 임대일 후보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을 때는 권 시장이 공약을 지킨 게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지난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와 희망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그 소중한 싹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싹이 보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싹을 보지 않고서는 희망을 키울 수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년, 앞으로 4년은 아마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꽃과 열매를 보게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직 시장에 도전하는 분들이 현직 시장을 조금은 뭐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자리 가서는 안심 연료단지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 우리 공직자들과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제가 했던 공약들을 함께 실천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참으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것이 공약을 지킨다는 게 저 혼자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에서 평가해서 156개 공약 중에 135개 공약이 완료했고 그래서 공약 이행률 87.19%로 광역단체들 중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임대윤 후보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 저는 제 개인에 대한 평가와 비난을 넘어서서 우리 고생했던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했던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년간 희망과 혁신의 싹을 키웠다. 앞으로 4년 동안에는 분명히 그 꽃과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표하셨는데요. 그 지적에 대해서 최우수 등급 SA를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조영국 매일보 본부장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보수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재선이 되면 100번에 도전하시겠다고 한번 발표 한번 하셔갖고 홍준표 당대표로부터 좀 질책도 받으셨는데 대권 도전하신다는 스스로 풀이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대구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대구시에서 일전에 선호도 조사도 한번 대구는 연구랑 같이 있는데 막창이라든지 동성로, 소문야시장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제안이라는 건 제안인데 대구를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심 투어하는 버스에도 보면은 로보캅이라든지 무슨 타이어 버스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랩핑을 해서 다니는데 차라리 대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연의 구마몬 같은 경우에 연 1조를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거를 보러 구마모토연을 가듯이 대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대구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진짜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예, 우선 성공한 재선 시장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한 재선 시장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께서 새로운 소명의 잔을 제게 주신다면은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홍 대표의 저에 대한 비난은 저를 더 단단하게 단련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는 미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캐릭터 부분들은 브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1년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 만드는 작업이 정치화될까 싶어서 조금 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제가 재선시장이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도시 브랜드 작업을 시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캐릭터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공한 재선 시장이 된 뒤에 시민들이 새로운 소명을 준다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떤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충남도지사가 이렇게 뭐 떠오르다가 한 방에 미투에 갔는데 뭐 미투 들릴 건 없으시죠? 네.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십시오.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나 지금 네, 우리 박재 질문 없다 그러길래 너무 궁금해가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 보수 부활에 관해서 제 욕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면은 시민이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피하지 않겠다, 반드시 하겠다, 건강한 보수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래의 정치적인 큰 리더십을 형성하겠는데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은 없다는 거하고는 어떤 또 상충되는 것이 있어. 그게 좀 첫 번째 분명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최근에 지금 트렌드가 뭐 북한 문제니까 그 관련해서 시장님은 그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 아니면 핵 폐기 관련해서 일련의 것들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뭐 지방선거도 거의 이것을 물어볼 자리는 아닌데, 이런 게 뭐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이야기를 여쭤보면 좋겠지만 워낙 좀 광범위하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통합신공항에 관해서 그 국토부의 입장과 국토부의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고받으셨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국토부가 갖고 있는 국토부 애들의 생각은, 국토부 공항정책실의 생각은 무엇이고, 이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언질 내지는 무슨 이렇게 대책을 받으신 적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꺼번에 질문을 세 가지나 드렸습니다. 미랄이 되겠다는 것하고 소명을 받들겠다는 것하고는 저는 별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소명을 다하는 것은 자기 정치적 꿈, 야망이고, 미랄이 되겠다는 게 헌신과 희생이라면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제 꿈과 야망을 이루는 그것과 헌신과 보수의 부활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면은 헌신과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도 보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지도자, 자기 욕심만을 추구했던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때 보수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보수 부활의 길 속에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남북 간에 이렇게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하고 회담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는 그런 시도, 그 부분들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요. 그걸 정치적 계산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과잉 평화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담과 선언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통일부에 90년도 입사해서 정말 대한민국 통일 정책이 축의 변화를 하는 시기를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의 축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었습니다. 91년, 92년 제가 통일부 근무하면서 그것도 제 방에서 제1교류협력관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만든 법률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또 통일연구원법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지는 그 실무 작업을 제가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19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선언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회담과 선언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정부가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이렇게 과잉해서 국민들에게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보 장사도 나쁘지만 평화 장사도 과잉하면 나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더 이 정부가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민간공항 부분들은 지금 통합신공항 건설은 지금 현재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가는 것이고 이 옮겨가는 법적 절차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공항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7월 11일 날 통합신공항 이전 TFT에서 결정할 때 군공항은 현행 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옮기고 민간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옮긴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입장은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민간공항의 규모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들을 편성해서 함께 군공항이 개항될 때 민간공항을 함께 개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대구시는 거기에 따라서 그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적어도 민간공항의 규모는 1000만 수용 규모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있는 대구공항의 활성화와 통합 이전 부분들은 이 활성화가 통합 이전 부분들에 어찌 보면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활성화시킨 이유는 옮겨갈 때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민간공항 부분들을 요구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최대한 활성화시켰습니다. 충분히 원래 우리 대구공항이 400만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000만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수요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무리가 아니다. 관철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한 보수 부활에 앞장서겠다. 남북정상회담은 잘한 일이고 평화의 길로 나가는 노력은 평가를 하지만 평화 장사 너무 과잉 홍보를 하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1000만 수용 규모의 공항 건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경무 부장 한 번 더 손 들어주셨습니다. 그 새 정부 들어서 그 지방 주도적으로 R&D를 한다거나 또는 뭐 지방의 그 현장의 사회 문제 해결형 뭐 R&D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 후보님 이제 그 시장 되셔서 그 신산업 분야 그 새로운 그 좀 성장 싹을 좀 많이 찾았는데 그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이 이제 상품 수출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수출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코트라가 바이어들 섭외 발굴해서 기업들 상품만 연결해주면 수출이 잘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국가 산단을 통째로 개발한다거나 스마트 시티를 또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물이나 그 환경 뭐 이런 쪽에 그 도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중후진국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이런 모델이 부각을 하는데 대구시의 그 경제 조직을 보면 그거를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지방 주도형 수출 모델로 좀 우리나라에서 부각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만약에 재선이 되시더라도 어떤 이게 싹이 틔어진 게 좀 뭔가 좀 그 결실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던 공공 부분에서의 축적된 이 엔지니어링과 서비스 부분들의 수출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철도 운영을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받는 부분들은 지금 그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닐라 쪽의 요청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저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과거형 그냥 토지 매입해서 조성하고 거기에 기반공사나 하고 그래서 분양하는 그 과거형 토지장사 도시공사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그러한 토지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는 스마트 시티 추진 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지금 수출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오경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 부분부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부분들을 수출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은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물산업이라든지, 물산업은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물산업은 엔지니어링 기술과 운영 관리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제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 동남아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대구시청 안에 부서를 만드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구 지방 주도형 수출 모델을 키워나갈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공공부문부터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부분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매일신문 임상준 차장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시장님처럼 고향은 경북이지만 자라면서 대구와 한 번도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년간 시정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에서 우리 경북도와 함께 지금 만약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어떤 점에서 조금 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또 지난 4년간 해오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개성 좀 발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주 원인은 행정의 소모적 경쟁입니다. 행정의 소모적 경쟁을 다음 시대는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 경북 상생이 실천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틀 내에서 대구 경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시장 규모로만 보더라도 대구 250만, 경북 270만, 500만, 520만 정도의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다른 외국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적으로도 서로 협업해야 대구 경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산업단지 2단계 100만 평 정도만 새롭게 하고 대구 시내 공단 건설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대구 땅을 공단으로 손쉽게 개발하는 부분들은 대구 미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단 부분들이 고령이나 성주나 칠곡이나 영천이나 경산이나 있는 것을 그걸 대구에서 산업이 빠져나가고 유출이라고 하는 이 발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이사가면 인구 유출이라고 통계에 잡고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을 가지고는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은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단일 경제권, 생활권이다 라는 접근과 발상을 가지고 갈 때 대구 경북은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그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통계청 통계와는 별도의 통계를 만들 겁니다. 대구시가 대구 따로 경북 따로의 통계가 아니라 대구 경북 경제권 통계, 생활권 통계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경제권 내에서 총생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 평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와는 제가 그런 생각이, 지사 후보와는 그런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도 대구 경북 상생하지 않고 경북만의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대는 조금 더 대구 경북 상생협력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뭐 상생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뭐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상생 안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첨예한 이해관계 들어오면 첨예하게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행정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취소 문제도 대구 경북이라는 행정구역이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갈등도 빚고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 나눠서 다투는 자체가 시도민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못마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하고 경남이 나눠진 거하고 대구 경북이 나눠진 거 차원이 다릅니다. 부산하고 경남은 따로따로 자생력이 있지만은 대구 경북은 그쪽하고 비교를 못합니다. 그러니 행정구역 나눠진 자체가 가장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재선되시고 이철우 후보께서 만약에 도지사 되신다면은 뭐 주민투표제를 한번 실시해보다든지 그 구체적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안을 갖다가 도출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상생협력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현실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예전에는 대구 경북 독립운동 같은 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뭐 대구 독립운동상 따로 경북 독립운동상 따로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행정 쪽에서 어쨌든 간에 뭐 시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소모적으로 분리를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하는 같은 그런 양상인데 그래서 통계라든지 또 특히 이제 문화관광 쪽에 생각보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철우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원론적으로 본인은 뭐 대구 경북 통합론에 가까울 정도로 통합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제안인데 이제 뭐 이철우 후보 공약 중에서 이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런 공사로 이제 뭐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민간 참여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사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구 경북 뭐 관광공사 이런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관광 마이스 산업은 이런 게 뭐 그 대구만 가지고 하기에도 그렇고 사실은 경북하고 굉장히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후보가 통합론자라면 저는 이철우 후보로 더 강한 대구 경북 통합론자입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다시 통합해서 통합 도지사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정도 있는데요. 이철우 후보와 제가 도지사와 재선시장이 되면은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나가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구 경북 뭐 관광개발공사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대구 경북 이 관광개발공사를 함께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의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 부분들을 치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 기구만을 통합을 한다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연구원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우선적으로 공직사회에서 행정의 소모적 경쟁 부분들과 갈등 부분들을 치유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무원들 인사평가에 상생협력 지수를 넣고 대구 경북 공무원들이 통합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인사교류를 하고 지금 대구 국장들은 경북도로 못 가잖아요. 경북도의 국장들이나 공무원들은 대구로 오질 못하고 그렇게 인사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상생협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무슨 기구를 공동으로 만들거나 하더라도 되지. 지금 대구 경북 경작청이나 대구 경북 연구원도 그것 없이 그게 바탕이 안 되면은 형식적인 이름 같이 쓰고 통합한다고 해서 상생협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선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상생을 위한 질문 우리 세 분이나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국법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같이 나가야 된다. 단일 경제권, 생활권이란 발상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소모적 경쟁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상생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오늘 이제 시간도 9시 가까워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마지막 질문 받고 우리 원로 세 분 말씀 듣고 토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춘 기자 또 꼭 뒤에 가서 이렇게 손 한번 꼭 들죠. 예. 네, 먼저 우리 배우신 예. 김우정 기자 질문하고
전종길 기자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기업들이라든가 있는 게 이제 대구로 좀 오고 있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수치적인 이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지언정 정말 청년들이 좀 와닿는 정말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와닿는 것까지 그렇게 되긴 조금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형 청년 수당하고 청년 희망 그 적금 요거를 또 공약으로 이제 내거셨는데 요게 사실상 지난번 이제 시장직으로 계시면서도 요거랑 비슷한 이름에 또 비슷한 정책을 좀 추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또 4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은 청년들이 계속 이제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름만 바뀐 좀 비슷한 정책이라면은 앞으로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일자리 문제를 대구 시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산업구조가 취약한 도시에서는 전체 경기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들도 희망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1년에 청년 유출이 한 10,000명 정도 유출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한 5,000명 수준으로는 청년 유출 20대, 30대 유출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의 유출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20년도 부분들을 청년 유출을 막는 원년으로 지금 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에만 청년 문제를 다 미루어 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구직 단계까지, 그리고 재직의 안정화 단계, 가정을 꾸리고 주거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단계까지 부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청년 정책은 구직 단계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펼쳐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울과 그리고 성남과 이런 데서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 서울시도 이 부분들이 위로는 될지언정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청년 정책 부분들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 활동을 돕는 형태로 구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진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대구형 청년수당을 이번에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구형 그냥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진입 활동을 돕는데 지원하는, 이거는 청년들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현재를 가장 잘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구직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2차 교육 부분들, 2차 학습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게 사회 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들이 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구직활동 기간 동안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개념을 넘어서는 사회활동 진입을 돕는 청년수당 부분들이 대구형 청년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대구가 대구형 청년보장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 진입 활동 단계, 그리고 재직 단계, 그리고 재직하여서 안정적인 삶을 갖도록 하는 단계까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 보장 제도 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안정적인 삶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청년 행복주택, 신혼부 행복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5,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만 호까지 청년 행복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부분들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청년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돕는 문화적 활동 부분들도 2차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청년보장제도가 짜여져 있고 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좀 청년에 속하는 것 같은 우리 김우정 기자가 청년정책 질문해 주셨고요. 구직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청년정책이 아니라 뭐 행복주택 지원이나 문화지원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2020년을 청년 유출 제로 원년으로 삼아보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대로 전용길 우리 뉴스민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후보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참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대구 시립희망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새롭게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요구도 있고 지금 새롭게 위탁 지정받은 기관이 이를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재선 시장이 되신다면 이 시립희망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매듭 지으실 건지 답변 드립니다. 우리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축의 논쟁이 있습니다. 시설 복지냐 탈시설 복지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희망한 문제는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증폭된 측면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시설을 그리고 시설 복지를 선한 복지, 악한 복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든 약자를 돌볼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시설 복지도 자립을 목표로 시설 복지가 필요한 거지 시설 속에 평생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시설 부분들은 탈시설에 대한 여건과 탈시설 자립의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탈시설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탈시설은 어려운 약자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탈시설과 시설복지는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으로 가도록 지원하는 복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 동안 과도기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1981년도에 맡았습니다. 그동안 30년 이상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의 대상을 놓고 보면 전국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최후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돌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 희망한 문제가 불거지고 희망 공공이 운영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과도기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제가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시설 운영을 위탁받았던 기관에서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겠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기관의 이해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공동체적 정신으로 약속된 3년간을 잘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대구시는 공공 운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은 자립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시립희망원은 공공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운영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뭐 민주화 쪽이든 산업화 쪽이든 우리 지역 언론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들이 지역사회에서 받는 평가가 그렇게 뭐 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언론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도 뭐 많습니다. 역시 또 그 언론사에 종사하는 우리 기자들, 언론인들도 역시 같은 테두리 안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은 뭐 지방 봉건이 앞으로 뭐 강화된다고 볼 때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이 보시는 언론에 대한 생각, 언론관이라 할까, 그런 걸 좀 간단하게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조용철 우리 연합뉴스 사회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 든든한 걸 느끼는 건, 대구 경북 그 상생 발전 그 방안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셔서 현실적인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해오시면서 도청이 하면 이미 떠난 지가 2년이 됐고, 그런 측면에 굉장히 문제점을 상당히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통계나 생활권 통계나 이런 것부터 좀 접근을 해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인사교류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과거에 인사교류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자치제가 자꾸 강화되고부터는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인사교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북도는 조금 개방적인데 대구가 좀 폐쇄적이지 아니었나. 왜냐하면 대구 쪽 공무원들은 아예 경북에 나가는 걸 아주 터부시하고, 반대로 경북은 또 대구 들어오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우리사 운영 보면은 기획관을 나간다든지 하면 경북을 선호하지 대구는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구 가면 너무 폐쇄식이라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 간다면 인사교류안은 만들자면 정말로 인사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주의를 없애려고 영호남도 인사교류를 강제로 했지 않는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군수성진 후보자가 일로 오고 여기 후보자가 절로 가고, 그래서 서로 뭐 오고 가고 해야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생 방안을 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거를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가는 데는 시장 후보나 도지사 후보가 6.13 이후에 되면 정말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시도민들이 대단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거는 시도민들이 다 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 행정구역을 쪼개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방안이고, 이철우 의원도 대구 경북 통합론까지
이야기를 나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 된다면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면은 시도민들의 지지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선 큰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면 대구 경북부터 좀 통합을 하셔가지고 그럼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탕이라도 깔아야 큰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 4년간 시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동대구역에 내리면은 대형 전광판을 보면 대구는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하는 걸 봅니다. 내 서울 오고 가면서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대구가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더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 우정구 회장께서 지역 언론 발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제기하고 대구 경북 언론 그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대구 경북 언론 그룹도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아시아 포럼이 지금 출범해서 이런 정책을 밝히시고 하는 장을 만든 지도 올해로 한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이런 측면도 운영위원들하고 좀 타임을 한번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변태석 우리 아시아포럼 이사장님 정부 말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같이 살고 있지만 권 시장님하고 자주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문제분에 시장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좀 큰 건데 대구에 제가 자동차를 한 18년 동안 운전기사를 들고 있다가 운전기사가 서울로 가는 경기도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너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뒤에 타고 다닐 때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차선을 바꾸는데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턴 하는데도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이거 참 민도에 관한 문제고 제가 74년도에 미국의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교민회 회장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약주를 한잔하고 밤 1시가량 됐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자동차 하나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서니까 그대로 서더라고요. 지가 짧은 영어 가지고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내가 죽기 싫었어. 내가 죽기 싫어서 신호를 지킨다. 그 당시에 대구는 어땠느냐 하면은 사거리의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닐 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정신적인 민도는 아주까지 멀었다. 서울에 가면은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특히 대구가 안 지켜집니다.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하고 어떻게 잘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좀 벌리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국민의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시면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은 광주에 가면은 언론회관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언론 해관이 없습니다. 기자협회는 기자협회대로, 대구 경북 언론인은 언론인 별도로, 또 아시아포럼 별도로 단체마다 학회, 언론 학회 할 것 없이 전부 산산 흩어져 있습니다. 언론 해관을 하나 만드는데 당선되시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끌고 오는 데는 우리 모두 또 힘을 합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대구시에서 확고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언론인들을 위해서 한번 결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언론계 선배님답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더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당부 말씀을 주장님한테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민원을 제기한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처음부터 언론 얘기하니까 우리 기자분들도 다들 약간 조금 더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긴 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언론을 지원을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 마무리 말씀까지 같이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 중심 도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커오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세우고 또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대구의 어려움 속에 저는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동반 어려워지는 것이 대학과 언론입니다. 지역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면은 언론은 지역을 키울 소명이, 그리고 또 언론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지역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역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하는데 언론의 역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될지 좀 우리가 다시 좀 성찰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언론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외람되고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늘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공무원이 잘못한 거는 호되게 나무라 달라고. 그러나 대구를 밖으로 나쁜 도시는 만들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니면서 부탁한 게 계속 그런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때로는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대구 경제가 살아나고 또 대구의 언론들의 시장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는 대구와 경북도의 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 없이 지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언론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대구시의 의무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 해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빡이는 지난번에 말씀 듣고 사실은 광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들어서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30% 줄이기 330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30%까지는 사고 숫자나 사망 숫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의식 지수에서도 작년에 이제 평가에서 저희가 7대 광역시 중에 계속 6등 하던 도시가 한 2등으로 올라와서 하면은 나아지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330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부분. 인사교류 부분 아까 우리 조영길 선배님 말씀하셨던 인사교류 부분과 관련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번에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저는 초보 시장이었습니다. 지사님은 삼선 지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연배고 저는 지사님을 명예롭게 도지사 삼선직을 마치고 우리 대구 경북의 원로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의 관계 속에 저는 있었고 지사님께서 도청을 이전을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도청 이전 이후에 도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그게 아마 지사님은 첫 번째 과제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에 마음들이 없으셨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4년 동안 대구 경북 상생협력이 구호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4년 부분들은 도도 이제 도청 이전에 따른 안정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대구 상생협력을 넘어 대구 경북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담아서 방금 주셨던 인사교류 문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말씀이 다 되었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제 답을 통해서 저를 한번 잘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미처 생각이 하지 못했거나 생각이 짧았던 부분들을 고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자리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또 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또 대구의 혁신과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재선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시장 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론계 선배님들의 당부에 대해서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뒷받침시킬 의무감이 있고 이런 의무감을 꼭 실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계에서 우리 시장님이 언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지 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토론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제75회 릴레이 정책 토론회 권영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영진 후보가 끝까지 멋진 경쟁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